자, 이거 뭐 빠르게 갈게요. 고생대 대륙 위치. 이거 약간 그림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적도선이 여기 있거든요. 적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북아메리카는 적도 위에 있다가 적도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오는 살살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적도 아래에 있다가 적도 위로 확실히 올라왔죠? 예. 확실히 올라왔죠. 예. 그래서 얘는 확실히 북상했고 얘는 남하했고. 아, 1번부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조했었었죠. 기억선지.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해안선의 고생대에서 고말로 가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하나로 떡진 판기아가 만들어져요. 판기아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떡진 대륙이 되면은 해안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애들이 찢어져야 그 총 길이가 늘어나는. 이건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네,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 갔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연령이 작을수록, 즉 최근에 만들어진 친구일수록 더 작을까요? 크다는 일단 틀렸죠. 그럼 작을까요? 작다도 아닙니다. 여기. 그치? 지금 북유럽 친구 보세요. 북유럽 보세요. 북유럽. 그럼 훌륭하다. 북유럽 지금 위치가 남반구 중위도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 적도선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북유럽이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아예 그냥 북쪽으로. 북반구 중위도로. 남반구 중위도에 있을 때는 정자극기라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한 뭐 30도 정도 됐겠지. 0도 됐겠지. 한 플러스 30도 됐겠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0 됐다가 플러스 30 뭐 이런 느낌으로 갔다라고 치면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좀 이것도 니은도 체크. 이게 지금 1번부터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니은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평균 이동 속력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북아메리카는 살짝 내려온 거에 비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확 올라왔죠. 그래서 야, 이거 1번부터 만만치 않았다. 1번 틀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2번. 요것도 워낙 중요하죠. 이거는 뭐 별표 쳐놓아도 될 정도의 좋은 자료인데 자료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너무 중요한 자료라. 이거 어디죠? 저 위치가?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이거 이제 제발 몇 가지 주요 판의 경계는 그냥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여긴데 딱 여기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냥 외우시라니까. 이거 피규노트 18쪽 외우는 게 신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남아메리카판 여기 똑같잖아요. 그림이 그죠? 똑같지? 외워놨으면은 여기 뭐죠? 나의 영살하면 뭐라고요? 해령. 나의 영살 해령. 왼쪽 해령은 뭐죠? 동태평양 해령이고 오른쪽 해령은 뭐죠? 대서양 중앙 해령이죠.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기는 지금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그치? 여기에는 지금 허여멀건하니 나이가 겁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해구가 있으니까. 대서양의 끝자락에는 나이가 많긴 한데 여기는 해구가 없습니다. 이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해구가 없고 여기는 해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즈카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칠레페루 해구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화산 같은 경우는 밀도 작은 판 쪽에 이렇게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생기죠. 여기에 민트색이 안데스 산맥이죠. 그래서 BC 사이에는 수려면 경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존재를 하죠? 빨간색으로 체크한 칠레 페루 쪽에 존재하는 거지. 지금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여기에는 해구 없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강조하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존재하고요. 이걸 또 말을 또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해저 퇴적물 최하층의 연령은 C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C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나이가 더 많다라는 거는 그 해저 퇴적물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나이 많은 지각에는 더 먼저 쌓인 애들이 있을 테니까 걔네들의 연령은 더 많겠죠. 말을 되게 꼬았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해양 지각의 연령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0만 년 전에는 거리가 AB 거리가 여기가 CD 사이의 거리 여기보다 가까웠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치? 1000만 년 전에는 얘는 거의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보시면 거의 1000만 년이면은 뭐 붙었죠. CD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2번도 만만하지 않았다. 뭔가 이런 좀 기본적인 개념이 빠져 있으면 2번도 틀렸겠죠. 3번. 아주 인도 대륙 보니까 여러분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랑 꽝 부딪혀서 여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산이 이름이 뭐죠?
히말라야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약 3천만 년 전 신생대에 때 만들어졌다는 거 체크 또 메모 좀 해놓으시고 외워야 될 건 좀 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SiO2 함량 같은 경우는 C에서는 안사람질 마그마가, A에서는 해령이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래서 안사람질 마그마가 SiO2 함량이 더 많죠. 진원의 평균 깊이는 C에서 깊겠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굉장히 지진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밀도가 큰 판 작은 판이 수렴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들어가죠? 밀도 큰 애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밀도 큰 거, 여기 밀도 작은 건데 이 단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진은 어느 쪽에 생기죠? 밀도 작은 쪽 라인에 이렇게 생기죠. 지진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완전 꼼꼼하게 써줄게요. 수렴형 경계에서 수렴형 경계 지진 화산 이렇게 해놓고 써놓으세요. 지진 화산 위치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생긴다. 뭐 이런 걸 외우면서 푸는 게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이 놀면 안 돼. 저거 빨리 뭐 하는 거야? 저 이거랑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건 대기 쪽이긴 한데 제목을 뭐라 하지? 강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생기죠?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났을 때 찬 공기 위쪽에 생긴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좀 어디다가 적어놓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워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웠다가 문제 풀다 보면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두 가지 좀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C에서 깊은 거 정답이고 판의 밀도는 인도 대륙이 더 크니까 지금 꼬라박죠. 됐죠? 이거 두 개 꼭 적어놓으시고 4번 뭐 금방금방 합시다. 지금 25% 나왔다는 건 2회 지나갔다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반감기가 T인 거 보니까 T일 때 감소하고 있는 이 친구는 Y일 거고 그리고 이 T를 기준으로 해서 슝 올라가고 있는 얘가 X 프라임일 겁니다. 그래서 X는 Y고요. 반감기는 Y는 2T고 얘는 T니까 얘가 Y가 T죠. Y가 T고 얘는 2T니까 짧고 절대 연령은 2T가 두 번 지나갔으니까 뭐 4T고 이건 그냥 뭐 쉽게 풉시다. 5번 이거는 좀 전공하실 분이면은 관심 있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리듐이 운석 충돌의 증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되게 처음 보는 분들 많죠? 네, 처음 보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교과서 단원이 끝나면 더 읽어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살짝 있는 건데 그 출제된 적은 실제로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점토층에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 6.5잖아요. 0.65.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중생대랑 신생대 경계다. 그럼 이걸 아이디어로 해서 중생대 말에 뭐 있었죠? 운석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학자들이 옛날부터 현재로 오면서 정보를 읽어줘야 되죠. 옛날부터 현재로 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리듐이라는 친구의 함량이 팍 올라가는 수준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리듐이라는 친구는 우리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보통 운석에서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운석이 아마 빵 꼬라박고 뭔가 그런 작용 때문에 얘가 확 이렇게 점도층에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대규모 빙하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초대륙 판기야 또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운석 충돌이다. 사실 이거는 틀리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너무 마이너한 내용이라 제가 가르쳐 드린 적도 없고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안 나와서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그냥 수 안에 있어서 저도 신기했어요. 역전되지 않다면은 상부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6번 역전되지 않았다 이런 조건 놓치시면 안 되고 순서 한번 볼까요? 뭐 제가 이름 써놨는데 뭐 먼저일까요? 편마, 화강 혹은 화강인 편마 뭐가 먼저인지 모르죠. 어쨌든 여기 깔려 있는 얘네들이 있었고 그 다음 그쵸 부정합. 무슨 부정합이죠? 그치. 부정합은 평행, 경사, 난 있는데 얘는 지금 평행인가요? 경사인가요? 아니지. 난이지. 난정합의 정의가 뭐였죠? 부정합면 아래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심성함 배운 거 뭐 있어요? 반려함, 섬로감, 화강함. 그 중에 화강함 등장한 거고 사실 문제에서 화강함 아니고 그치 반려함이나
섭로감이라고 줘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편마함, 여러분 세상 처음 봤는데 당황하지 마시라고 했죠. 이거 알고 있으라 했어요. 얘는 변성함의 예시로 지원 수준에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편마함이 등장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여기 지금 이 경계, 파란색 경계, 이거 난정합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에 셰일 쌓여주고 아마 습곡을 한번 받아야겠죠. 애들이 휘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먹에 들어가야죠. 얘는 뭐야? 안사람. 됐죠? 자, 난정합이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향사는 뭐죠? 아래로 들어간 거, 그죠? 니은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얘죠. 얘가 아래로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향사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배사였는데 역전돼서 뒤집어서 아래로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전되지 않았다 이 말을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얘가 사실은 배사였는데 뒤집힌 걸 수도 있는데 이 문장 덕분에 그냥 무지성 향사해도 되는 거죠. 안산함에서는 포획 될 수 있죠. 안산함 원래 있던 지층을 다 포획하면서 뜯어먹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문제 바꿔도 되죠. 사암의 조각 말고 또 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뚫고 간 셰일 조각도 될 거고 이 근처에 있는 화강암의 조각도 될 거고, 그렇죠? 사암뿐만 아니라 셰일이라던가 화강암이라던가 다 됩니다. 포획. 지나간 길 중간에 있으면 다 되는 거죠. 7번. 이거 제가 영상에서 진짜 미친 듯이 강조했는데 이거 그냥 남극 봤을 때 해석 완벽하게 하는 거 제가 찍어드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그냥 보시고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은 가보죠. 이거 항상 30도랑 60도는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라인, 이 60도부터 90도는 극동풍이 부는 영역이고 30부터 60 사이는 편서풍이 부는 영역이죠. 방향 찾는 거 알려드릴게요. 방향 찾는 거 천천히. 남극이잖아요. 잘 봐요. 이거 진짜 개꿀팁이다. 남극에서는 차가우니까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일자로 퍼져나가겠죠. 근데 남극이니까 애들이 어디로 휘어야 돼요? 남반구니까. 퍼져나가는 애들이 왼쪽으로 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람 방향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는구나. 그죠? 그러면은 다시 또 어디서 퍼져나가죠? 30도. 아열대 고압대 여라인에서 또 위아래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야겠지.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죠? 애들이 또 왼쪽으로 휘죠. 왼쪽으로 휘고 왼쪽으로 휘고 퍼져나가는데 왼쪽으로 휘고. 그죠? 이러면은 사실은 다 찾는 거지. 이름은 이미 외우고 있잖아요. 0부터 30 아니다. 60부터 극지방부터 60도까지는 뭐죠? 파란색 극동풍이고 얘는 편서풍이고 얘는 남동무역풍. 그렇죠? 이 풍향 찾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풍향을 찾아주셔야 그래야 이제 해류랑 같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라색은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보라색은 헷갈리니까 지우고 파란색이랑 해류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애들이 대충 어떻게 흐르는지 거의 다 보시면 바람 방향으로 비슷하게 흐르죠. 지금 얘네 해류 보시면은 극동풍 방향으로 반시계로 보이고 30에서 60 라인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 30에서 60에서 편서풍을 타고 흐르는 해류가 뭐죠? 남극순환유죠. 이 친구는 그래서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편서풍 타고 피동 쪽으로 흐르는 해류다 해서 서풍피류다. 뭐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 방향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기역선지 푸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역과 니은 지점 비교하고 있잖아요. 기역 지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반시계로 불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어갈 겁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잘 안 보여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침강 용승 물어보고 있잖아요. 침강하냐 용승하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에크만 수송 따져야 되는 거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남반구니까 어디로 보내죠? 왼쪽으로 보내고 얘는 왼쪽으로 보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의 침강은 기역 지점은 지금 육지 쪽으로 쳐박아 버리니까 여긴 침강 일어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용승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강은 니은에서 활발하지 않고요.
기억이 활발하다. 혹은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겠죠. 여기 그냥 외대래니까 뭐 저층수 침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영양염은 어디서 풍부할까요? 온도가 낮은 쪽. 근데 디귿이 더 저위도죠. 그래서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덜 풍부하고. A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해류는 서풍피류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편서풍이 형성됐다. 됐죠? 그래서 남극에서 본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유튜브 댓글이라던가 거기에다가 그냥 어떤 영상인지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그건 좀 여러분이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8번 기후변화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기울기 같다. 이심률에 대한 여러분이 그 이해를 잘하고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근일점부터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는 이심률이 변할 때 안 변한다 했어요. 저거를 여러분이 좀 놓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여기 그림에도 열심히 그려놨는데 어디가 20률이니까 뒤쪽이겠죠? 여기 일정 써놨잖아요. 근일 이게 잘 봐요. 이게 20률이 근근 원원이니까 20률이 커질 때인데, 20률이 커지면 지금 하얀색 궤도에서 일단은 20률이 커진다라는 건 더 찌그러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 20률이 0인 게 원이에요. 제일 예쁜 거.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20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71쪽. 지금 기존이 하얀색 궤도라고 했을 때 빨간색 궤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더 찌그러졌어요? 덜 찌그러졌어요? 더 찌그러졌죠. 20률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20률이 커질 때 어떻게 되냐면 근일점에서 자전축을 우리는 뒤쪽으로 뺐으니까 겨울이 기억 얘가 지금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겨울이 되는 거고, 북반구 기준으로 근근. 원일점은 들이밀었으니까 여름이었는데 원일점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이 길이 자체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거리가 사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케플러 법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같다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둘 다 2AU로 얘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가 20률 큰 건지 어떻게 하냐면 태양의 위치로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태양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죠. 헷갈리면 항상 근본을 찾아요. 근본. 20률이 0이면은 즉 원궤도를 돌면 태양이 어디 있어야 될까? 양끝 궤도에 딱 가운데 여기 태양이 있으면은 사실은 20률이 0인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덜 벗어난 얘가 20률이 좀 더 작고, 얘는 더 벗어났으니까 20률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일점이 더 가깝고 근근, 원일점이 더 먼 원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됐죠? 그래서 가에서 북반구는 겨울이다. 이거 틀렸으면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갔어? 가 원일점에 있죠. 기억 이응이응이라 했잖아. 근일점 겨울, 원일점 여름, 우리나라 기준. 그러면은 원일점에 있는데 뭐야? 네? 아 그러네요. 미안, 자전축이 반대네요. 제대로 풀어놓고 이거 지금 뒤로 뺐죠?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겨울이네. 다른 시기니까. 네. 그래서 겨울 맞고요. 20률은 그래서 이거 니은 좀 체크해 놓으세요. 나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나가 먼,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먼 겨울이 되고, 여기는 아니다. 맞아? 얘 뭐랑 비교하는 거죠? 가나 비교하는 거네요. 가에 비해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얘가 뒤로 뺐으니까 겨울인데 가에 비해 나가 좀 더 가까운 겨울이죠. 그러니까 겨울의 온도가 좀 더 따뜻하니까 연교차는 좀 더 작겠죠. 그죠? 네. 9번. 이거 되게 헷갈리셨을 텐데 제가 수능 특강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어요. 뭐만 보라 그랬죠? 상승기류, 하강기류 막 있을 때 무조건 상승기류만 보면 돼요. 상승기류 있는 게 여기랑 여기 두 개 있어가지고 이제 또 헷갈리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관측 지역이 어디예요? 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있는 상승 기류는 얘를 이 구름 덩어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름 덩어리 태평양에 있는 상승 기류였던 애 맞나? 아니지 태평양에 있는 상승 기류 얘 봐야죠. 그러면은 상승 기류가 더 서쪽으로 처박힌 나가 라니냐가 되는 거고 상승 기류가 동쪽에 있는 얘가 엘니뇨가 되는 거죠. 됐죠? 맞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뭐 그냥 호로록 풀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거는 엘니뇨식이죠. 이때는 아프리카 적도 부근 읽어봐야지. 그 다음에 가시기에 아프리카 적도 보니까 상승 기류 많은 게 강수량이 많겠습니다. 그 다음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시기는 라니냐죠. 라니냐 때는 이자로 보시면 되는데 남아메리카 적도 부근의 강수량 보시면 남아메리카 적도 굉장히 상승 기류 많은 게 많을 수밖에 없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용승이 평상시보다 활발한 시기는 라니냐죠.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하죠. 그래서 땡. 이렇게 10번 열대 저압부라는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합니다. 태풍이 소멸할 때 뭐로 변질될 수 있죠? 기억 안 난대요. 그치, 온대저기압이랑 열대 저압부로 소멸할 수 있다. 42쪽에 써 있죠. 온대저기압이랑 열대 저압부로 변질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태풍 경로는 어떻게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포물선 경로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업할 때랑 재작년 정도에 태풍들이 미쳐가지고 이대로 포물선 안 그리고 갑자기 막 리턴하고 빠꾸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문제에 등장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뭐 묻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그냥 상황 해석만 하라라는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나오죠. 30도, 60도는 항상 체크하는 거 습관화 들이시고 왜냐하면 여길 기준으로 무역풍과 편서풍이 방향이 바뀌니까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주는 게 예쁘죠. 근데 얘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냥 뭐 상황 해석만 시킬 겁니다. 태풍의 중심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A 방향이겠고요. 태풍의 중심은 대체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방향대로 이동했나요? 지 맘대로 이동했죠. 왜를 물어보지 않잖아. 그냥 지 맘대로 이동한다. 기억을 이동하는 동안 이거 항상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진행 방향이 어디에 있었죠? 왼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애가 지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저기압 중심으로. 그러면 시계 방향 아니야 이렇게 풍향 변화는 이런 식으로 도니까 반시계로 돌았다. 자 5번 제가 이거 되게 특이해요. KT 경계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KT 경계층 제가 이거랑 관련된 어떤 아티클을 댓글에 링크 같은 걸로 남겨놓을게요. 이게 뭐냐면 고말중초 아니지 중말신초라 해야 되나?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공룡들이 대거 사망하잖아요. 요 내용이 어디 등장하냐면 교과서 그 단원 끝나면 이렇게 단원 마무리처럼 해가지고 칼럼 비슷한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살짝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면은 왜 KT 경계층이라 그러냐면은 그 중생대는 트지 100이죠. 백악기의 영어가 K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생대가 8내4 이렇게잖아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근데 저 때만 해도 제 팔레오기 네오기를 세 분 안 나고 3기라고 했거든요. 3기가 트리플 머시기 그래가지고 T로 시작해서 KT 경계층 결국에는 중생대 말 요 경계를 말합니다. 요때 운석이 떨어지는데 이리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에 있긴 있는데 지구 내부에 있어요. 지구 내부에 있는데 지금 요거는 표면에서 이리듐 함량이 이렇게 확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부에 있는 애가 밀고 올라온 게 아니고 뭔가 외부 특히 운석에서 이 이리듐을 떨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멕시코 만 쪽에 그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거 관련된 연구라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은 KT 경계층을 검색해 보거나 제가 달아드리는 링크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남극을 바라본 해류나 바람의 방향 찾기가 되게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제가 링크로도 달아 놓을 텐데 2024 수특 6강 3.4번 요 영상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거든요. 본인이 이 남극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2024 수특 6강 3.4번 요 영상 수특 6강 3.4번 영상을 제가 댓글로도 남겨놓을게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요 문제거든요. 제가 요 문제를 완벽하게 이렇게 바람 방향과 같이 막 설명드리는 거 있으니까 해류랑 같이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11번 갈 건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같이 풀었던 구모
구모 9번 해설 영상이 있어요. 구모 9번 해설 영상. 이 사람 열심히 풀고 있네. 구모 9번 해설 영상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그 북반구 온대저기압으로부터 남반구 온대저기압 유추하는, 심지어 제 중간고사 문제잖아요. 중간고사 문제 요거까지 해설을 다 해드리거든요. 이 문제까지 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보고 구모 9번 99 외우기도 편하다야. 구모 9번 영상 보시면서 남반구 온대저기압을 좀 마스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남반구 중위도 온대저기압 보자마자 약간 저는 막 행복하더라고요. 계속 나와. 남반구 중위도 이거 결국 이해하는 방법이 뭐죠? 그쵸? 그쵸. 그냥 북반구 온대저기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시키면 되잖아. 한 번만 더 해볼게 진짜. 여기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진짜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일단은 북반구 온대저기압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전선이라는 걸 이렇게 그렸어요. 전선이 그려진다라는 건 이 선을 경계로 공기의 성질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거고, 항상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적도가 어디 있는 거죠? 적도가 요 아래 이렇게 있는 거죠. 북반구니까. 그래서 여기가 적도야. 그러면은 적도가 제일 저위도고 저 위로 가면 고위도잖아요. 그렇죠? 방위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온도가 높은 데는 어디죠? 여기죠. 적도랑 가까운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래쪽 영역이 따뜻한 공기의 영역이고, 여기가 또 그리고 저 위쪽 영역이 고위도니까 차가운 공기의 영역이죠. 됐지? 그럼 차가운 공기는 당연히 저위도로 내려오려고 할 거고, 뾰족뾰족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한랭전선이 여기다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고위도로 밀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온난전선. 됐죠? 그리고 제가 꼭 좀 정리해 놓으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강수구역 전선면은 어디에 발달한다? 찬 공기 쪽에 발달해요. 이렇게 찬 공기 쪽에 이렇게 발달을 하죠. 이 그림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찬 공기 쪽에 발달을 하고, 이 강수구역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강수구역은, 혹은 강수구역이 있다는 건 전선면이 있다는 건데, 전선면은 찬 공기 쪽에 발달합니다. 이거 좀 적어 놓으시고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의 전면입니까? 후면입니까? 후면이죠. 얘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여기가 전면이고 여기가 뒤쪽이에요. 이거 전면 후면 용어 모르면 큰일 납니다. 후면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좁은 구역에 뭐가 내리죠? 소나기. 그죠? 온난전선은 이렇게 고위도로 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수구역은 어디예요? 온난전선의, 그렇죠, 전면에 어떻게? 넓은 구역에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무슨 비? 이슬비를 내린다. 풍향은 그림으로 그냥 기억하셔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 북서풍, 이렇게 둘 남서풍, 이렇게 셋 남동풍.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엔 어떻게 이동을 하죠? 그렇죠. 편서풍 타고 주로 오른쪽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남반구가 문제에 나오니까 남반구 그냥 너무 이지하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접어서 아래 그려주면 되는데, 그대로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지. 천천히 했던 것처럼 처음 순서 똑같이 선, 일단 전선 두 개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디가 고위도죠? 아래쪽이 고위도죠. 왜냐면 이쪽에 남극이 있을 테니까. 여기가 저위도죠. 그래서 방위로 얘기하면 오히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그지? 이런 방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찬 공기 영역이 따뜻한 공기가 어디가 되는 거죠? 저위도 쪽인 여기 위쪽이 이제 따뜻한 게 되는 거죠. 따뜻한 거. 그래서 여기가 따뜻한 거. 지루해도 한 번만 들으세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이 이제 찬 공기. 데칼코마니 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찬 공기.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하긴 했거든요. 회색 전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진짜 다 가르쳐 드렸었는데, 어디가 더 차갑느냐에 따라서 전선이 살아남는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한랭형 폐색 전선, 온난형 폐색 전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진짜 나는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이게 결국에는 둘이 만났을 때 지금 단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찬 공기가 밀고 오는 한랭 전선과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는 온난 전선 중에 속도가 누가 빠르죠? 한랭이 빨라요. 왜? 밀도 큰 애가 밀고 가는 게 좀 더 편하니까 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고,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밀고 와서 따라잡으면 겹치는 게 생기잖아요. 걔가 뭐죠? 회색 전선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겹쳐서 회색 전선이 형성됐을 때
이 동그란 녀석 얘는 원래 뭐였죠? 한랭전선이었죠. 얘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요 평평한 녀석 온난전선이었죠. 원래 온난전선이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둘 중에 더 차가운 놈이 아래 깔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랭전선 쪽에 있던 공기가 온난전선 쪽에 있던 공기보다 더 차가우면 다시 예로 보여드릴게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잖아요. 근데 왼쪽 공기가 오른쪽 공기보다 더 차가우면 밀도의 관점에서 말하면 뭐죠? 얘가 더 밀도가 크면은 둘이 만났을 때 이쪽 찬 공기가 얘를 어차피 밀고 왔을 때 타고 올라간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 모양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한랭전선이긴 회색전선이긴 회색전선인데 이게 살아남고 원래 이 오른쪽에 있던 애는 상대적으로 밀도 작아서 이렇게 되는 회색전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원래 한랭전선이었던 애가 살아남은 회색전선이라 한랭형 회색전선이라고 하고요. 회전.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얘보다 얘가 더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더 차가우니까 밀도는 얘가 더 크겠지. 그러면 왔을 때 결국 얘가 이거 위로 타고 올라가서 원래 온난전선이었던 애가 살아남는 온난형 회색전선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온난형. 그렇죠? 네. 설명은 드렸었는데 혹시나 해서 드렸었는데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죠. 근데 회색전선 같은 경우는 온대저기압의 무슨 단계에서 등장을 하죠? 소멸 단계에서 등장하죠.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랭형이든 온난형이든 결국에는 찬 공기가 어디 깔렸죠?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위에. 그러니까 밀도 큰 애 알아서 아래 깔렸고 밀도 작은 애 알아서 위로 떴으니까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는 지금 그래서 회색전선인데 한랭전선 후면의 공기가 더 차갑다. 즉 얘가 더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랭전선의 후면이라는 거는 어디죠? 위치로 말하면 그렇죠. 얘가 여기 원래 한랭전선이었는데 이 녀석이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위도 쪽으로 후면이라 함은 요 영역이 더 차갑다는 거죠. 요 영역이 둘 다 콜드인데 얘다 콜더라고 써놓겠습니다. 됐지? 이해됐죠? 상황이 이렇게 됐고 온대저기압 마저 가면은 강수구역 체크해야 되죠. 강수구역은 어디죠? 찬 공기 쪽이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인데 그림 위랑 데칼코마니 해보시면은 한랭전선 후면에는 좁은 구역 소나기, 온난전선 전면에는 넓은 구역 이슬비. 됐죠? 물론 약간 디테일하게 가면은 회색전선 사실 회색전선에서의 강수구역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다 잘 내립니다. 아까 이 그림이랑 보시면 사실은 구름 덩어리가 여기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회색전선 강수는 다 내려요. 이건 완전 디테일이니까 기왕 하는 김에 그냥 참고하시고. 뭐 하나 했지? 풍향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풍향 그냥 데칼코마니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얘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였잖아요. 얘는 이렇게 올리고 저는 외우지 않아요.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됐지? 그럼 풍향 끝났고 그리고 얘가 결국에는 편서풍 타고 아까 얘는 오른쪽 위로 날아갔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 저기압 중심부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끝났지? 아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죠. 전선의 이동 속도는 1 뭐죠? 한랭. 한랭보다 온난이 빠른가요? 아니죠. 한랭이 더 빠르죠.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비방향으로 가나요? 편서풍 타고 비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자 이거 디귿 잘 봅시다. 기가 막힙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 B의 온도에 따른 기온 분포가 니은이냐? 이 B 여기죠. B 지금 A, B, C 지점이 있고 이 B 지점의 온도 변화를 물어보는데 야 이거 그림 딱 그려놓으세요. 아래 여러분 책이랑 같이 보세요. A는 한랭전선에 어디 있는 거죠? A는 한랭전선의 후면이죠. 한랭전선 그리면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고 한랭전선의 후면이니까 여기에 A가 찍히죠. 그치? B 같은 경우는 일단 스킵하고 C 같은 경우는 여기 온난전선의 전면이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그린 거의 전면이니까 여기가 C죠. 그치? B 같은 경우는 왼쪽이 더 차가운 아까 저 용어를 빌리면은 원래 한랭전선이었던 애가 더 차가워서 더 아래 깔린 한랭형 회색전선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지? 좀 더 확대해서 그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지점 위에서 위로 그대로 올라가면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가니까 한 번 증가해야 돼요. 온도가. 그죠? 전선면에 하나 지나니까.
마찬가지로 CG점도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한 번 들어가니까 전선면에서 한 번 온도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더 차가운 데에서 덜 차가운 데로 가기 때문에 한 번 증가하고 전선면 하나 지나서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올라가니까 두 번 증가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지금 기억 보세요. 기억은 쭉 떨어지다가 한 번 올라가거든요. 디귿 보세요. 얘도 가다가 한 번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두 번 올라간 놈이 있어요. 떨어지다가 한 번, 떨어지다가 두 번 올라가는 녀석인 니은이 B가 되는 거다. 사실 A랑 C가 기억이냐 디귿이냐 매칭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억이 A일 것 같고 디귿이 C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높이가 달라서 C가 좀 더 낮은 높이에서 시작되고 A가 좀 더 높은 높이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보가 없어서 할 말이 없긴 한데 A가 좀 더 높은 높이고 가파르니까 C가 좀 더 낮은 높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굳이 매칭을 하자면은 A랑 C를 각각 A를 기억에 그리고 C를 디귿에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B는 두 번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니은이다. 이거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문제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서 그냥 감탄했어요. 이 문제를 전 제일 마지막에 풀었거든요. 얘가 제일 안 풀려서. 그래서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이러고 풀었던 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12번 넘어가도 되겠죠? 12번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제가 워낙 강조 많이 했던 건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지원에서 폭설 나오면 뭐밖에 없다 그랬죠? 그쵸? 서해안의 폭설인데 언제죠? 겨울에 그쵸? 시베리아 기단에 의한 기단이 넘어오면서 서해 타고 넘어오면서 한랭 기단의 변질이죠.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 폭설은 수많은 이유로 생깁니다만 근데 지원 수준에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폭설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허점을 좀 우리가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아, 오후 6시 시간을 왜 줬을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위성 영상인데 우리 가시랑 저게 배웠는데 오후 6시 보자마자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오후 6시에는 해가 떠 있나요? 안 떠 있나요? 에? 오후 6시에는 보통은 서해안으로 넘어가서 졌죠. 서쪽으로 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라서 제가 이것도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여기는 구름이 없어서 시꺼멓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이렇게 잘려 먹은 듯한 느낌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가죠?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멍청아 이런 얘기를 하겠지. 동에서 뜨니까. 그러면은 얘가 가시 영상이고 얘가 적외 영상인 이유는 적외 영상은 지표면이 달궈진 거에 의해서 데펴진 구름의 온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시간의 구애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 근데 가시 영상은 메커니즘이 뭐죠? 태양빛을 반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가시 영상은 시꺼멓게 나옵니다. 반사를 못하니까. 지금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뭔가 싹 잘린 모양으로 보이냐면은 해가 이미 동에서 떠서 쫙 가서 서쪽 저 어딘가로 져버렸기 때문에 태양빛이 여기까지밖에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 진짜 이 회는 고를 게 없어요. 위성 영상에서 뭔가 경도와 나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워낙 이렇게 경도와 나란하게만 들어오진 않지만 나란한 편 가로채야겠다. 이렇게 경도 이런 선이 있을 때 나란한 선으로 이게 잘라낸 모양이 있으면 이거는 그 무조건 가시 영상입니다. 가시 영상. 약간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위성 영상에서 뭔가 이렇게 일자로 가른 듯한 선이 있고 한쪽이 이렇게 아예 그냥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는 그 라인 따라서 밝은 쪽은 태양빛을 반사를 하지만 그 반대 어두운 쪽은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구름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쏴줄 수가 없어서 그 근원인 광원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요 여러분 이거 문제 다 생략하고 가 그림만 떡 줬다? 이거 무슨 영상이 이게? 잘려서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시랑 적외 중에 무조건 가시 영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료 안 줘도. 한 번 더 해볼까? 그리고 가시 영상이라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뭘 더 알 수 있을까요?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오후일까?
그치, 태양빛이 서쪽밖에 안 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 그림 그냥 뭐 반대로 여기가 뭔가 막 새하얗게 구름이 있고 여기가 어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가시 형상이고, 왜냐면 이렇게 잘라 있는 듯하게 모양이 있으니까. 또 오전인 거죠. 왜냐면 태양빛이 이렇게 동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기가 막히죠. 뭐 이거 저기 형상은 구름의 꼭대기고도 구름의 그거를 높이를 보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거는 무슨 일단 문제랑 같이 보면은 포구죠. 근데 안 줘도 얘는 무슨 전선이죠? 정체전선. 정체전선에 지금 이렇게 구름이 깔려 있다는 것, 즉 강수가 깔려 있다라는 건, 즉 전선면이 깔려 있다라는 건, 전선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죠? 아래쪽에 정체전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 공기 영역에 항상 강수가 내리니까 선을 기준으로 고위도 찬 공기 영역에 애들이 깔린다. 그죠? 뭐 거를 게 없습니다, 진짜. 서해안 정체전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강수는 강수가 많이 내리는 요 나가 더 크겠고, 가가 가시 형상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거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가시 형상에서 구름의 그 서쪽인지 동쪽인지를 통해서도 사실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13번 표층해수의 염분. 표층 염분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증배기 강이죠. 증발량과 강수량에 비례하는 친구고, 수온분포다. 이거 당연히 가려놔도 맞출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맞출까? 가려놓으면. 그치, 수온이 적도에서 제일 높고 극지방으로 가면 떨어지니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수온, 그리고 얘 염분. 자, 여기서 기억도 되게 특이한 건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다니. 위도의 도는 줬지만 방위를 안 줬죠. 여기가 북반구인 걸 어떻게 알죠? 끝에, 그쵸? 끝에 보시면은 염분이 얘는 여기에 비해서, 얘는 여기서 끝나지만 얘는 염분이 여기서 끝나죠. 염분이 훨씬 더 적어요. 낮아요. 그거는 북반구 쪽이. 북반구에 대륙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대륙으로부터 들어간 담수가 북반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북반구 담수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좀 낮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요인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기억하려면은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60도, 여기가 북쪽이다. 니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연평균 강수량 적도에서 많은 거를 배경 지식으로 그냥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표층에서 밀도는 차고 짤수록 더 크잖아요. 그래서 30도 S가 더 30도 S 잘라보면은 30도 S 어디가? 30도 S 여기죠. 잘라보면은 더 차고 짭니다. 네. 그러니까 니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강수량을 비교하려 했으니까 증배기 강을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봤을 때 증배기 강과 비례하는 표층 염분은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읽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0도보다 60도 N이 더 훨씬 낮죠. 그지? 이건 읽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니은 선지가 유일하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회차에서 그러면은 표층 염분이 얘가 더 낮다라는 걸 아니까 증배기 강을 비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증발량을 안 줬는데 강수량을 비교를 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데이터로만은. 그렇잖아요. 얘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냥 적어도 강수량은 적도에서 많은 걸 좀 알고 있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배경 지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별의 분광형 뭐 주는 거죠? 표면 온도죠. 상대적 세기를. 지구에서 관측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크를 할 만하죠. 그래서 C의 표면 온도는 3000인데요. 3000인데 1이네요. 그 말은 람다 맥스가 2분의 1 되면 6000짜리 표면 온도 2개. A랑 B는 6000짜리구나. 분광형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여기 다 지워놔도 알 수 있어야 되죠. 다 지워놔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부터 시작할까? 그렇죠. A0부터 시작해도 돼요. A0는 그치, 중성수소 흡수선이 제일 강한 친구니까 H1. 그 다음에 G2 태양이 가장 많은 거는 뭐 그쵸, Ca2 이온화된 일가칼슘 정도는 외워주시자. 온도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럼 뭐 어떤 게 있다? 그쵸, 헬륨과 또 심지어 이온화된 헬륨 이런 것들이 있다.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TiO가 뭔지 몰라도 분자가 존재한다. 밀도가 커져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A는 Ca2가 강한가요? A는 6000켈빈이니까 여기 G2에 가까운 친구죠. 그래서 Ca2가 굉장히 강하다. Mg2는 지금 뭐 있지도 않나요? 그죠, 강하다. A는 색지수가 B랑 어떨까요? 표면 온도가 똑같으니까 색지수는 같은 거죠. 그래서 땡. B는 뭐야 갑자기 겉보기 등급이 등장합니다.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뭘 우리가 안 썼죠? 항상
안 쓴 정보에서 문제가 등장을 하죠. 지구에서 관측된 이라고 했습니다. 저 A가. 그러면은 지구에서 관측된 관측된 세기, 관측 밝기라고 할게요. 관측된 밝기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적이 그 관측 밝기일 테니까 그렇죠. A, B, C 순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측 밝기는 겉보기 밝기라고 볼 수 있겠고 겉보기 등급을 물어본다면 그렇죠. 반대겠죠. 등급은 언제나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 B랑 C 비교시키고 있죠. B가 더 밝기 때문에 등급은 더 작다. 됐지? 네, 이렇게. 자, 뭐 이거는 이지했죠. HR도 문제 치고. 초고성은 광도계급 뭐 1번, 거성은 3번, 유결성 5번, 맥세계성 7번. 그렇죠? 기억은 뭡니까? CNO. 그렇죠? 니은은 뭡니까? 해가 코 만들죠. 해코.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PP. 그래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니까 대충 1000만 켈빈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흐해 다음에 해코니까 대충 1억 켈빈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A의 광도 계급은 주계열성이니까 5번이죠. 5번이고요. 반지름은 계산해 보시면은 네, 그냥 요거 멈춰놓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반지름 물어볼 때는 그냥 식을 이렇게 바꿔놓는 게 편합니다. 툭툭툭 넣으면 160 딱 나오고요.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한 파장은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가 D가 2배 아닌가요? 그죠? D가 2배가 되니까 2분의 1배니까 얘는 2배가 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빠르게 마무리하죠. 반응에 필요한 최소 온도가 가장 높은 건 당연히 흐해 다음 단계인 해코가 일어나는 니은이고요. 그리고 A는 광도가 큰 주결성인데 당연히 D귿보다는 CNO가 우세할 거고요. E의 내부 백색외성 아니었나요? E는 백색외성의 내부에서는 뭐 수소 핵융합이나 핵융합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K사랑 세이포트 어떻게 찾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엄청 큰 게 K사라 그랬죠. 거의 그냥 제일 멀리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거로 봐도 된다. 세이포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이은하는 두 가지로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했죠? 일단 특이은하 전에 배웠던 게 뭔데? 허블의 은하 분류 아닙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는 뭘 통해서 본 거죠? 허블 아저씨가 눈가리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눈가리로 봤다라는 건 가시광선 형태상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 기술 발달하고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 즉 가시광선 영역 외의 파장으로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봤더니 이상한 놈들이 있더라. 그래서 특이은하의 4가지를 공부하실 때 가시광선에서 일단 어떻게 보였는지를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특징이 뭔지. K사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별처럼 보였다.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사실은 수천억 개의 은하인데 별처럼 보였던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파은하는 뭘로 보이죠? 원래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거대 타원 은하처럼 보이죠. 근데 전파에서 봤더니 제트, 로브 막 이런 게 막 쏴대는 그런 것들, X선도 막 엄청나게 나오고. 왜?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 같다. 세이퍼트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나선 은하로 보였는데 우리가 방출선을 봤더니 폭도, 세기도 엄청나게 크게 보였다. 충돌 은하는 사실은 뭐 그냥 여러분이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충돌하면 별들이 사라질 것 같은데 사실은 생긴다. 요거. 그래서 허블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충돌 은하는. 허블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어떤 그 문제의 조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허블 법칙을 따른다. 그 말은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요 식을 항상 쓸 수 있다라는 거죠. V는 HR 그리고 기준 파장분의 그 변환 파장 곱하기 광속 요거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허블 법칙을 따르며 라는 말은 요게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허블 법칙을 따른다라는 건 이 식에서 알 수 있다시피 멀리 있는 친구는 빠른 속도로 후퇴한다라는 건데 충돌 은하는 오히려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논외다. 17번 마무리를 하면은 세이퍼트는 그래서 나선 은하로 보이고요. 모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거 디귿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나은하, 즉 K사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기 시작한 시기에 생성됐냐? 이거 언제죠? 38만 년이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기랑 같은 시기에 뭐가 만들어졌죠? 중성 원자죠. 야,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자마자 수천억 개의 별의 집단이 은하가 만들어져? 그럴 리가 없죠. 답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빅뱅 후 수억 년 이후에 최초의 별이 생겼다.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선지를 제껴내는데 이 정도의 사고 과정은 여러분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18번. 행성이 3개나 돌아요.
세 개나 돌아 조금 골 때리는데 뭐 어렵진 않죠. 반지름을 나타내는데 반지름이 A, B, C 순으로 작아진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C. 평균 밀도가 모두 같대요. 밀도라는 얘기는 어떻게 구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 질량은 뭐 그대로 두면은 사실은 여기서 밀도가 같다라고 해버린 거는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량은 단순히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밀도가 같으니까 그 별의 질량, 천체의 질량은 그냥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자료를 봤더니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되고요. 공전주기가 긴행성일수록 공전궤도 반지름 크다고 할 때 제가 이거 어디서 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 할 때 말씀드렸죠. 케플러 제3법칙을 원래 써야 되지만 아무리 봐도 이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지원 수준에서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면서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뭐 되게 뭐 무지막지하게 생겼는데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뭐가 보이죠? 똥똥똥똥똥똥똥똥 굉장히 짧은 주기로 계속 도는 친구 하나가 보이죠? 이 친구는 한 칸밖에 안 떨어지죠? 한 칸밖에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반지름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똥똥똥똥 얘네들이 지금 R, C가 될 겁니다. C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0.01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이 밝기가 감소하는 밝기 감소량 어떻게 구한다 했죠? 그치.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 까먹으면 안 돼요.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것만으로도 풀리니까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중심별의 반지름 놓치면 문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이씨.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그다음은 두 번째 떨어진 칸 볼까요? 여기. 요 정도 주기가 있네요. 저 B는 한 요 정도. 이 친구가 지금 0.2 떨어진 거 보니까 B겠죠. 얘에 비해서 세 번째 떨어지네. 요거. 얘가 더 길죠? 요거는 0.3 떨어진 C겠다. 그럼 얘랑 저 보라색 문장이랑 사실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누가 제일 안쪽에 도는 거죠? 똥똥똥 얘가 제일 안쪽에 들고 그 다음 C.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중심에 이렇게 별이 있고 그걸 돌고 있는 A. 맞나? C죠. C. 좀 더 바깥에 B. 좀 더 바깥에 A. 뭐 이렇게 돌고 있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얘는 뻘뻘뻘뻘뻘 도니까 굉장히 뚜두두두두두두 가는 거고 얘는 여유롭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0.1, 0.2, 색깔 바꿔서 0.1, 0.2, 0.3 줄어드는 걸로 요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요식 밝기 감소량. 그래서 A, B, C의 감소량이 지금 각각 1대 2대 3이잖아요. 자, 엄밀하게 가자. 0.1 줄었고 0.2 줄었고 0.3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이 이렇다는 거니까 다행히 중심별은 똑같은 걸 돌리니까 행성의 반지름 제곱의 비율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1대 어이씨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거죠? 네. 그러니까 3대 2대 1인데 얘가 제곱의 비율이니까 얘는 루트 3대 루트 2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제곱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 땡. 공전 중에 가장 긴 거는 사실 읽어주면 되죠. C가 가장 길죠. A 미안합니다. 이거 뭐 디귿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회전 운동 반장 말을 너무 어렵게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공통 질량 중심부터 별까지 떨어진 거리죠. 공통 질량 중심부터 별까지 떨어진 거리. 별이 더 무거우니까 안쪽을 들고 행성이 가벼우니까 바깥쪽을 도는데 이거 95쪽 필기노트. 결국에는 아까 뭐라 그랬지? 저런 표현을 왜 이렇게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회전 운동 반지름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얘는 이게 벌어지려면 행성은 더 무거워야겠죠. 똑같으면 별과 행성이 완전 가운데일 텐데 행성이 무거우면은 애를 그 중심으로부터 더 밀어내고 더 흔들어 제낄 거니까. 그래서 질량이 더 큰 친구가 누구죠? 반지름이 더 크니까 질량이 더 큰 A가 되겠다. 그래서 되게 끔찍하게 생겼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린 19번. 재밌죠? 이거 좀 재밌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BC. 제가 이거 말했었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외부 은하라고 할게요. 은하가 하나 있고 은하가 두 개 있어.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에? 선이죠. 선이에요. 근데 은하가 있고 은하 하나 더 있어. 은하가 세 개면 무조건 평면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은하가 있고 은하가 있는데 은하가 하나 더 있어서 은하가 총 4개면 얘네가 굳이 한 평면에 있을 필요가 없죠. 공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 보면은 우리 은하가 있고 하나, 둘, 세 개니까 공간에 배치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은하가 4개가 등장하면은 공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좀 메모를. 공간을 지금 노릴 수도 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4개가 한 평면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굳이 출제자가 4개를 낼까? 3개를 내고서 하지 않을까요? 4개가 나왔다라는 건 공간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을 살짝 해야 돼요. 네. 가볼까요? 적색 편이랑 Z는 0.07이다. 일단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거죠. 오케이. B의 후퇴 속도는 이거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블 법칙을 따른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블 법칙을 따른다라는 건 뭘 쓸 수 있다? V는 HR 이면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 얘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놓고 당연히 달달 외워서 쓰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2100인 거를 활용을 해서 B의 적색 편의량을 구할 수 있죠. 적색 편의량 이게 Z인데 적색 편의량 얘는 후퇴 속도를 광속으로 나눠주면 Z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 준 거 2100 넣고 광속 준 거 분모에 넣어주면은 딱 0.007이 나오죠. 근데 A의 적색 편의량도 0.007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거리 L을 그냥 제가 설정을 해서 이 거리는 적색 편의량 0.007 가질 때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7C겠죠. 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C에서 방출된 파장은 또 500나노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507로 관측된대요. 그럼 적색 편의량 Z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준분의 변한 거. 그러니까 얘는 1000분의 14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0.014라서 사실은 거리가 2배 떨어져 있는 2L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Z가 0.007일 때 아까 문제에서 이렇게 210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2L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친구 C는 거리로는 0.014C에 있을 거고 4200km/s의 속도로 도망가고 있겠죠. 내가 아무거나 2개를 찍었을 때 한마디로 AB를 찍든 BC를 찍든 AC를 찍든 간에 걔네들은 다 내가 볼 때마다 수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그려봐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로 그려봐요. 일단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으니까 우리를 하나 가운데 박아. 그죠? 우리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A는 0.007, B도 0.007. 그러니까 그 거리를 L로 뒀을 때 우리 은하로부터 A랑 B는 어떤 거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설정한 L이라는 거리만큼 이 원 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L 떨어진. 그러면은 어쨌든 2개가 있으면 선이 만들어지니까 선 하나 임의로 설정해요. A. 근데 내가 A를 봤을 때 무조건 A, B를 같이 보면 수식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여기 있든지 뭐 편한 데 찍으시면 되겠죠. B는 A랑 봤을 때 수직하면서 저 원 L 떨어진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혹은 뭐 여기 찍으세요. 편한 대로.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서 이제 C를 둬야 되는데 C는 우리로부터 거리가 2L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렸겠죠. 일단 요 궤도 위에 있어야겠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 궤도가 아니라 이 파란색 2L짜리 구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선 위에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은하랑 AB가 만든 그 평면 위에 2L 궤도를 도는 애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 떠서 2L 이게 2L 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떠서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떠서 여기 있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서 저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세 번째 조건에 따라서 내가 A랑 C를 봤을 때도 수식해야 되니까 C가 어디 있다는 거냐면 이 우리 은하의 머리 위에 떠서 여기에 떠서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A랑 C를 봤을 때도 수직하고 B랑 C를 봤을 때도 수직하고 A랑 B는 당연히 수직하고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가운데 있고 A랑 B가 L 떨어져 있을 때 C는 사실은 2L 떨어진 곳 위에 이렇게 있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AB 봤을 때도 수직, BC 봤을 때도 수직, AC 봤을 때도 수직. 그래서 공간을 생각해야 된다. 아주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는 쉽게 풀리죠. A에서 B는 어떻게 돼 있죠? 거리가 루트 2L이니까 우리가 아까 구한 속도의 루트 2 곱한 만큼 되는 거고, B에서 C 봤을 때는 여기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5죠. 루트 5L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루트 5 곱한. 그리고 A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우리랑 B를 봤을 때 우리 B 봤을 때 1대 1대 루트이니까 45도죠. 이 문제 푸는 맛이 좀 기가 막히지 않나. 됐죠? 20번 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죠.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BC의 현재 물질 밀도, 암흑 에너지 밀도를 나눴다. 뭐 말이 어려운데? 이게 결국에는 물질, 이거는 에너지. 상상하지 말고 수학으로 풀라 그랬죠. 수치로. 왜 그런지 점점 여러분이 문제 풀면 풀수록 느낄 겁니다. 일단 무슨 짓을 해야 되죠? 두 개 더했을 때 얘가 어떻습니까? 2 나오죠. 1보다 크지. 열린 평탄 닫힌. 이 사람들 이렇게 또 신박한 뉴 페이스 하고 있으니까 또 당황스러워서 안 해줄 수가 없네요. 가물가물하죠. 자, 열렸냐 평탄하냐 닫혔냐라는 질문이랑 가속하냐 감속하냐 질문은 반대로,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열렸냐 평탄하냐 닫혔냐 무슨 질문해야 되죠? 평탄한 우주가 뭔데? 우리 밀도랑 임계 밀도랑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우주 밀도가 두 개 더한 거랑 합쳐서 1 나오는 거, 요거죠.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주 다시 보세요. 가속하냐 감속하냐는 물질 에너지 중에 뭐가 많냐, 즉 중력이 많냐 청력이 많냐 그거잖아요. 우리 우주는 어떤 우주죠? 그쵸? 평탄하고 가속하죠.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랑 에너지 밀도로 나뉘는데 우리 물질은 뭐 있죠? 보물, 암물 있죠? 보물 얼마? 5. 암물 얼마? 25.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30이니까 0.3. 암의 얼마? 70. 0.7. 두 개 더했더니 1 나오니까 1이라서 평탄 우주. 가속하냐 감속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0.3과 0.7의 크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0.7이 더 크니까 가속.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질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질 에너지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그럼 1보다 크지. 뭐예요? 닫힌이지. 두 개 더했더니 뭐 나와요? 1이죠. 딱 1이니까 평탄이지.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C는? 1 나오죠. 평탄이지. 그러면 질문 끝! 두 개로 나누라니까? 나눠서 생각하시라니까. 이 끝났어. 열렸냐 평탄이냐 닫혔냐. 그럼 이제 가속하냐 감속하냐 질문해볼까요? 가속 감속 어떻게 알죠? A는 물질이 더 많으니까 중력이 더 세서 감속. 그렇지. B는 물질이 더 많으니까 감속.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감속이 더 셀까요? 물질이 더 많잖아. 얘는 큰 감속. C는 이번에는 에너지가 더 많네요. 가속. 끝났잖아. 그죠? 그 다음 문제는 이 그래프 해석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같은 거리를 자르시라고. 같은 거리를 자르고 같은 거리를 잘라서 기억과 디귿을 이따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A.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과거가 빨랐냐? 과거가 빨랐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옛날엔 빨랐는데 지금은 그만큼 속도가 안 난다니까 감속했냐 물어보는 거죠. A는 감속했네. 됐죠? B는 우주의 곡률이야. 우주 곡률 0인 건 뭔데요? 평탄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평탄 우주냐 물어보는 거죠. B는 평탄이네. 맞네. 그죠? 디귿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셨을 텐데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C가 예측하는 거리와 후퇴, 그러니까 한마디로 C랑 이 우주들과 얘를 매칭하라는 거죠. 자, C는 뭐죠? 평탄하면서 가속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평탄한 거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숫자로서 더해가지고 1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속하냐를 확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는 감속이고 얘만 혼자 가속이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 기니디 중에 가속 그래프를 찾는 건데 가속 팽창 우주 어떻게 찾죠? 같은 거리를 잘라요. 같은 거리를 잘라.
자르고 기역 그래프는 어떻죠? 옛날에 속도가 빨랐어요. 디귿은 제일 느렸어요. 근데 천천히 하자. 먼 거리에 있는 우주는 어떤 우주를 보는 거죠? 옛날의 우주를 보는 거죠. 과거. 지금 거리가 가까운 우주는 무슨 우주를 보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현재 우주를 보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옛날부터 현재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온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와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멀리 있는 우주를 설정합니다. 기역 같은 경우는 그 멀리 있는 우주의 속도가 어때요? Y축 읽어보니까 빨라져. 디귿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멀리 있는 거리의 우주가 Y축이 작아. 속도가 작아요. 근데 옛날에는 멀리 있는 우주의 속도가 다르죠. 근데 지금은 어때야 돼요? 지금 내가 관측하는 우주의 값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속도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먼 거리에 있는 더 과거 옛날 우주가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 똑같아졌으면 뭐 한 거죠? 옛날에 빨랐는데 지금은 같은 거니까 감속이죠. 디귿은 먼 거리의 우주가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은 같아야 되니까 가속한 거죠. 됐죠? 혹은 이 그래프 사실 어떻게 볼 수도 있죠? 해석 팁 여러 개 드리는 건데 편한 걸로 골라 쓰세요. 근데 지금 해석이 사실 정석적인 해석인데 후퇴 속도는 V죠? 색깔이 좀 안 겹치는 걸로 쓰고 싶은데 뭘 안 썼을까? 빨간색. 후퇴 속도는 V고 거리는 R이죠. 그러면 사실은 V는 HI 그래프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은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허블 상수가 되는 거죠. 네. 허블 상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우주의 팽창률이죠. 이 녀석이 옛날에 기울기가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돼야 되죠. 기울기가 옛날에 어떤 거죠? 지금에 비해서 작았던 거죠. 지금 기울기는 이거니까 얘에 비해서 이 기울기 작지. 그러니까 가속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건 사실 근데 그렇게 추천하는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사실은 왼쪽 표를 주지 않으면 가속인지 감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축척도 안 줬고 단위도 안 줬거든. 이 그래프는 다항함수 그래프인가요? y는 ax 꼴인가요? 일단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모르지. 왜냐면은 여기가 1, 10, 100,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함수 스케일로 써 있으면은 사실 다항함수를 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 문제에 지금 가속 감속을 대응시킬 수 있는 이유는 왼쪽 표랑 같이 봐서 대응을 하라고 줬기 때문이지 오른쪽 그래프만 놓고서 다 지운 다음에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똑같은 해석이 되느냐? 한마디로 얘가 가속이고 얘가 감속이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개념이 혹시 생길까 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 해석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그 확실한 기울기를 내포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같이 대응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가속. 그래서 아까 가속이었던 C가 아니지. 그죠. C는 디귿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됐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문 또 받아드리도록 할게요.